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톰 아스피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 끝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존 존스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이냐.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파블로비치와 싸우기 전에 마이클 비스핑이 했던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스피날과 파블로비치 간의 경기의 승자를 찍는, 널리 알려졌다시피 아스피날과 비스핑은 절친이에요.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스핑이 아스피날의 승리를 예상하고 또 아스피날 편을 드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아스피날은 비스핑이 본인에게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됐고 진짜 멘토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스핑은 또 후배인 아스피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비스핑이 당시 어떻게 예상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집을 걸어도 좋다. 100%가 아니라 1000% 아스피날이 이긴다. 마르친 티브라전처럼 땀도 나기 전에 손쉽게 파블로비치를 이길 거다. 나와 비슷한 기회를 잡은 건데, 본인이 루크라콜드 전을 기회를 잡아서 이겼던 걸, 그래서 챔피언에 등극했던 것을 얘기한 건데, 나와 비슷한 기회를 잡은 건데 아스피날이, 결국은 아스피날은 내 커리어를 훌쩍 뛰어넘을 거다. 내 커리어를, 그러니까 UFC 미들급 챔피언을 지낸 비스핑의 커리어를 아마추어 커리어처럼 보이게 만들 것이다. 존 존스나 스티페 미오치치 빼면 아스피날은 나머지 헤비급 선수들보다 몇 배 더 뛰어나다. 펀치력도 물론 강한데 무하마드 알리처럼 움직일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 나와 리온 에드워즈에 이어서 세 번째 정식 영국 챔피언이, UFC 챔피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더해서 이 예상 거의 그대로 됐죠. 파블로비치를 생각보다 너무 빨리 제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는데, 저는 존 존스전 또한 아스피날이 유리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에요, 물론. 존 존스가 당연히 또 실일간전에서 보여줬던 그런 존 존스 특유의 그런 강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있긴 하나, 저는 상성이 아스피날이 굉장히 좋지 않은 면이, 존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면이 있다고 봐요. 일단 제가 존 존스 경기를, 존 존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리치, 신장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그만큼 존 존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존 존스가 키가 193에 2m 15cm의 리치, 거의 사기에 가까운 리치를 갖고 있고, 아스피날은 키는 존스보다 3cm가 큽니다. 196인데 팔은 존스에 비해서는 좀 짧아요. 198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치가. 존스가 훨씬 더 긴 거죠. 리치는 거의 뭐 15cm 이상이 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존 존스의 장점을 상쇄할 만한 조건을 일단 아스피날이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전에 은간우와의 가상 대결 예상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존 존스는 분명히 천재지만 상대가 길거나 자기만큼 리치가 길거나 아니면 스피드가 빨라서 그 리치의 이점을 상쇄할 수 있으면 존 존스의 천재성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천재 존 존스가 사라지고 근성의 존 존스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근성의 존 존스는 알렉산더 구스타프손과의 1차전 때처럼 막 치고 받든지 아니면 레슬링으로 상대를 꾸역꾸역 압박해서 그라운드로 데려가서 이깁니다. 도미닉 레이스전에서 나왔던 근성의 존 존스가 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존 존스는 타격전보다는 확실히 가능하다면 레슬링으로, 그라운드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을 당연히 선호를 하죠. 제가 아스피날이 천재 존 존스를 뿅 들어가게 하고 근성의 존 존스를 튀어나오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그 스피드예요. 특히 헤비급 치고 발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스피날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치 차이는 존 존스하고 있어도 분명히 타격전에서 존 존스를 괴롭히면서 타격전에서 자꾸 재미를 보지 못하는 존스가 근성의 존 존스로 변하게 저는 만들 거라고 봐요. 근데 근성의 존 존스 또한 레슬링 압박으로 아스피날을 잡기가 저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스피날의 스피드, 타이밍 이런 점들이 저는 우위에 좀 있다고 봐요. 둘이 붙으면 제 예상에는 존 존스가 확실히 좀 느려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스가 물론 라이트 헤비급에서 올라왔지만 저는 그때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7일 간전에서 절대 빨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빠른 아스피나라고 한다. 저는 존스가 오히려 느려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존 존스는 원래 자기 리치 바깥에 상대를 두고 거기서 마음대로 농락하다가 중간거리 주지 않고 레슬링식으로 붙어가지고 여기서 무에타이 기술 니킥이나 엘보우 같은 거 농락하다가 또 테이크다운 노리고 이 게임을 하는 선수지, 이 중간거리에서는 참 그 게임을, 타격전 게임을 싫어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아스피날은 이 거리를 자꾸 뚫고 들어와서 존스의 얼굴을 깜짝깜짝 꽝꽝 깜짝 놀라게 하면서 두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빠른 데다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슨 퓨리라는 세계 최고의 복서와 그 본인보다 훨씬 크고 긴 타이슨 퓨리라는 복서와 그 타이밍 훈련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뚫고 가는 타이밍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존 존스에게는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거리를 둔 타격전에서 존스가 여유있게 막 다른 작은 상대들한테 했던 것처럼 뭐 킥 차고 뭐 무에타이식으로 킥 차고 펀치도 뻗어보고 뭐 백스핀 엘보우 하고 이런 게임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일단 아스피날이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거리 싸움을 하는, 여기서 아스피날이 좀 지배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변수가 있겠죠. 첫 번째, 장기전을 많이 뛰어보지 않은 아스피날의 지구력이 문제가 될 수 있겠고, 두 번째가 클린치에서의 손싸움 같은 거, 존 존스가 특기로 하는 부분이죠. 특히 근성의 존 존스가 튀어나왔을 때 상대방을 지치게 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순수 레슬링으로만 따졌을 때는 실력이 훨씬 뛰어난 다니엘 코미어가 존 존스와의 대결 때 퍼져버렸던 이유는 바로 이 손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 클린치에서의 손싸움을 아스피날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아스피날 쪽에 안 좋은 변수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들도 아스피날이 스피드가 되게 빠르다는 점, 그리고 태생 자체가 그래플러라는 점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손싸움부터 보면, 클린치에서의 손싸움을 보면 클린치에서의 손싸움이 굉장히 UFC에서 중요한데, 제가 늘 강조하는 그레코로만 레슬링, 하체를 잡는 게 허용이 되지 않는, 그래서 태클 같은 게 금지되어 있지만 상체에서 손싸움 같은 걸 할 수밖에 없는 그레코로만 레슬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레코로만 레슬링하고 종합격투기하고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레코로만 레슬링은 여러분, 선수 둘이 이렇게 서가지고 서로 밀리면 안 돼요. 여기서 손싸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빠떼루를 받습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 기간이죠. 레슬링 중계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큰 기술은 고사하고 겨드랑이 한번 파는 것도 거의 안 나옵니다. 결국은 빠떼루에서 점수가 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만큼 여기서 그레코로만 레슬링은 밀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MMA 종합격투기는 뒤로 밀려도 상관없어요. 뒤로 밀리면서 타격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물론 한쪽이 레슬링이 굉장히 딸려요. 그러면 딸리는 쪽이 밀리면서 타격으로 상쇄하긴 힘들어요. 근데 둘이 레슬링 실력이 비슷하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레코로만 레슬링이 다 지배할 수 없는 형태의 클린치 손싸움이 펼쳐집니다. 저는 그래서 존 존스가 아무리 밀고 들어와도 아스피나를 잡고 노골적인 손싸움을 걸기가 전 쉽지 않다고 봐요. 다니엘 코미어하고 그 영혼의 손싸움을 했던 이유는 코미어가 맞짱을 떴기 때문이에요. 1차전에서. 근데 2차전 보세요. 1차전 때 저는 코미어가 100%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차전 때 코미어가 어떻게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 생중계를 하면서 레슬링 싸움을 피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코미어가. 레슬링 싸움을, 그 손싸움을 2차전 때는 피해요, 코미어가.
그만큼 존스의 손싸움이 센 건데, 근데 문제는 코미언 작잖아요. 작은 사람이 막 피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존스가 약간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덮는, 약간 이불로 덮어버리는 듯한 파이팅을 했을 때 코미언은 좀 덮일 수밖에 없었는데, 아스피날은 길고 빠르잖아요. 길고 빠른 사람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걸 손싸움만으로 쫓아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네, 이거를 가서 태클로 잡아야 되는데 태클이 또 존 존스가 빠르지가 않아요. 태클이고 그랬고 손싸움이고 떠나서 발이 제가 보기엔 아스피날이 더 빠릅니다. 그런 점이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레코로만 레슬링과 달라요. 그레코는 여기서 밀려나면 진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근데 MMA에서는 널찍한 옥타곤에서 아스피날처럼 스피드가 더 빠른 쪽이 밖으로 일단 빙빙 돌기 시작하면 가서 잡고 손싸움을 걸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스피날이 케이지를 넓게 쓸 게 뻔한데 이걸 존 존스가 손싸움으로 잡기는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사실 이걸 잡은 게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신 벨랄 모하마드가 리온 에드워즈를 잡은 거예요. 잘 안 잡히고 빠지니까 어떻게 했죠? 노골적으로 손싸움을 건 게 아니라 타격전을 용감하게 걸었죠. 근데 리온 에드워즈가 카운터 타격가니까 막 이렇게 세게 펀치를 걸어서 리온 에드워즈의 카운터 타격 타임을 준 게 아니라 얄미운 잽싸움을 계속 걸었죠. 툭툭툭툭툭툭 그래서 괴롭히고 리온 에드워즈의 카운터를 오히려 끌어내서 빗나가게 하고 또 때리고 에드워즈가 거기에 신경 써서 손 올리면 테이크다운 치고 그러면서 거기서 막으면 케이지를 한번 또 몰고 넘기진 못했어도 케이지 중앙에서 케이지 펜스 쪽으로 데려가고 여기서 또 딱딱딱 때려주다가 또 태클 싸잡아서 넘기고 이 문법을 그 벨랄 모하마드가 리온 에드워즈에게 한 거였거든요. 근데 존 존스는 커리어 내내 그 벨랄 모하마드가 리온 에드워즈에게 했던 대로 중간 거리에 들어가서 잽잽 쳐서 상대방을 맞추고 여기서 또 상대방 공격 흘리고 뭐하고 이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존 존스는 평생 이 밖에 있습니다. 벨랄 모하마드가 리온 에드워즈에게 했던 거리보다 한 발자국 밖에 킥과 펀치가 같이 쓰이는 킥을 차면 딱 맞는데 펀치가 닿기에는 좀 먼 펀치 치려면 하나 들어가야 하는 이 거리에 있는 걸 존 존스는 극히 선호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싸운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벨랄 모하마드가 리온 에드워즈에게 했던 그런 파이팅을 기대한다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좀 쉽지 않다고 보고요. 분명히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지구력 부분도 여기서 해결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아스피날이 장기전을 안 뛰어봤는데 지구력 문제가 좀 어떻게 될 것이냐. 아니 뭐가 잡혀야 좀 체력을 빨아먹을 수가 있는데 존스가 그 아스피날의 지구력을 빨아먹을 수가 있는데 한두 번 이렇게 잡아서 힘 좀 무리하게 써서 잡아놓는다고 해도 제가 보기엔 푸더크가 빠르고 역시 태생의 그래플러인 아스피날이 존스의 태클을 막아내고 좀 한두 번 일어나고 그러면 좀 미끌미끌해진 다음부터는 계속 빠져나가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잡아놓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서 아스피날은 계속 들락날락 존스를 괴롭힐 만한 존스가 제일 싫어하는 영역에서 존 존스를 괴롭힐 만한 무기를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실을 가니면 그런 무기를 갖고 있어도 결국은 존 존스가 근성의 존 존스가 그걸 뚫고 야 이거 좀만 버티면 돼 가서 다리 잡아 넘기면 끝 내가 이겨 라는 빵꾸가 있는데 아스피날은 태생이 그래플러잖아요. 그걸 뚫고 존 존스가 들어가서 테이크다운을 시도해도 그리고 넘기더라도 그 영역에서 너무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람이란 말이죠. 실을 간과는 출발 자체가 다르단 말이죠.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존 존스가 상당히 아스피날에게는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아스피날의 게임이 지금이 완성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 아스피날은 왔다 갔다 하면서 딱딱 때리고 하는데 그 타이슨 퓨리나 아니면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리코 베르벤 같은 뭐 정상급 더 되게 큰 네덜란드 킥복서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모터 같은 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딱딱 때리는 훈련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천재성의 그런 훈련까지 결합되어서
일단 지금 거리 좁혀서 때리면 거의 다 넘어갑니다. 그라운드로 간 적도 거의 없죠. 뭐 볼코프전이라든지 안드레이 알롭스키전 같은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경기들도 대부분 스탠딩에서 이미 움직임으로 압도하다가 그라운드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스피나를 그 다음 단계로 끌고 간 사람은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없어요. 근데 아스피날이 예를 들어 가상의 상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스피날처럼 빠르고 크기도 하고 그라운드도 갖추고 있고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 아스피날이 타의에 의해서 저희가 보지 못한 아스피날의 또 다른 게임을 갖고 나올 걸로, 레슬링을 섞는 게임을 더 제대로 갖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아스피날의 스피드가 또 빛을 발할 거라고 봐요. 테이크다운이 엄청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 그 레슬링에서 테이크다운이 빠르다는 거는 복싱에서 핸드 스피드가 빠르다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여러분 핸드 스피드가 느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성기 시절 그런 포스가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스피드는 파워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전성기가 지난 다음에 뭐 기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당연히 KO가 덜 나온 것도 있지만, 그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상대들이 타이슨의 펀치를 못 보고 꽉 맞는 게 아니라 보고 맞다 보니 견딜 수 있게 된 부분도 굉장히 크거든요. 물론 그런 걸 그냥 아예 초월해버리는 조지 포먼 같은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튼 마이크 타이슨도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펀치의 포스 자체가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보통 펀치에서의 그 스피드 이런 거는 굉장히, 야, 걔 펀치 진짜 빠르더라, 이렇게 뭐 일반 팬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태클도 굉장히 중요해요. 태클도 빠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레슬링 실력하고 또 좀 다른 거예요. 저도 레슬러들하고, 제가 레슬링을 좋아하고 많이 배우다 보니까 레슬러들하고 굉장히 많이 좀 훈련을 하면서 많이 배워봤지만, 레슬링 경력이 오래됐다고 슈팅 자체가 빠르진 않습니다. 가까운 데에서 기술을 많이 써가지고 자꾸 이런 수가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생으로 여기서 치고 들어온 스피드가 되게 빠른 사람이 있고, 스피드만 또 빠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스피드가 빨라서 치고 들어왔는데 빵 부딪히는 힘은 약한 사람이 있고, 스피드도 빠른데 부딪혔을 때 이건 뭐 들쏘야? 뭐 이거 투야? 뭐 이럴 정도로 이미 내 다리 잡기 전에 몸 부딪히는 거에 저를 날아가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MMA는 늘 말씀드린 대로 레슬링보다 자세가 높고 또 타격이 섞여있다 보니까 태클을 치는 거리 자체가 멀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이 속도가, 잡았을 때 기술도 중요한데 이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태클의 속도가. 제가 보기엔 아스피날의 태클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피날은 분명히 현 시대의 체인 레슬링 같은 거,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나 이슬람 마카체프 그리고 벨랄 모하마드가 한 그 케이지 쪽으로 몰아서, 결국 다게스탄 레슬링 핵심이죠. 케이지 쪽으로 몰아서 상대방을 뒤로 못 도망가게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 그 뒤쪽 골반을 싸잡아서 확실히 넘기는, 이게 다게스탄 레슬링의 핵심이죠. 근데 그거 말고도 과거 GSP가 했던 스텝으로 밟고 돌아다니면서 타격으로 괴롭히다가 상대방 들어올 때 타이밍 태클로 받아먹는, 이것도 저는 아스피날이 나중에는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사람이 발에 못 터달리고 손도 되게 빠른데 분명히 태클도 빠를 거예요. 아직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근데 그런 점들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저희가 아직은 아스피날이 보여줄 기회는 없었으나 GSP를 연상시키는 그런 식의 파이팅이 헤비급에서도 저는 아스피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턱이 들린다는 점들을 많이 또 아스피날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좀 영상을 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턱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존 존스도 그렇고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도 그렇고, 위대한 드미트리우스 존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싱 팬 여러분들께는 욕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크게는 무하마드 알리나 플로이드 메이웨더도 턱 들리는 과라고 봅니다. 오히려 턱을 들고 뒤로 해서 싸우는 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 타이슨, 조 프레이저, 뭐 리키 해튼,
이런 사람들, 이밴더 홀리필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받고 머리부터 앞으로 밀고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전 이건 뭐가 맞고가 전 없다고 봐요. 저는 이건 다르다고 봅니다. 보통 일부 체육관에서 턱 안 당겨지는 사람들을 막 뭐라고 하면서 턱 당겨야 된다. 다른 데서는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막 때리고 막 뭐라고 하고. 아니, 저는 전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경험상 턱이 들리는 사람들은 눈이 굉장히 좋거나 스피드가 빠르거나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보고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턱이 들리는 사람들은. 드미트리우스 존슨이나 조셉 베나비데즈 같은 사람들, UFC 플라이급을 풍미했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전성기 때 시합 한번 봐보세요. 들어갈 때도 턱 들고 끝까지 보면서 들어가요. 잘못된 건가요? 보수적인 복싱 지도자분들이 보시면 저건 안 돼, 잘못됐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턱 들고 이 정도까지 들어갔다가 빨리 레슬링으로 클린치로 붙어버리고 몸싸움으로 붙어버리고 투두둑 하다가 또 붙고 아니면 빠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싸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오히려 턱을 당기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타이슨이나 홀리필드과처럼 해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제가 보기엔 이 사람들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게 태어난 거예요. 사자하고 표범이 다르잖아요. 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표범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진짜 들이받는 코뿔소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격투기 선수들을 키우다 보면 다 다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뭐가 옳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턱이 아스피날이 들린다는 점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요. 물론 지금은 아직 커리어에 놀랍게도 이 정도로 강한데도 커리어의 중반도 제대로 안 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 두 개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완성판의 아스피날은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처럼 약간 그 상대방의 펀칭거리 밖에서 턱 들고 가짜 되게 많이 주고 테이크다운도 치고 하다가 그러다 들어가서 한 대 땅땅 맞추고, 하빕은 들어가서 치는 건 없었죠. 타격이 거의 다 가짜였죠. 결국은 그래플러로 몰빵되어 있는 거였는데, 근데 하빕도 슈팅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근데 아스피날은 하빕과 다른 헤비급이라는 곳에서 혼자 빠르고 또 그래플링 실력도 갖추고 있다 보니 타격으로 사람도 많이 보내보고 했다 보니 하빕처럼 나중에는 완성판이 됐을 때는 좀 그 바깥쪽에 되게 능숙하게 잡고 막 서 있다가 땅땅땅 빡 때려서 보내기도 하고 땅땅땅 했다가 상대가 올리면 이때 갑자기 테이크다운 쳐서 GSP처럼 넘기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저는 완성본의 아스피날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관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너가 끝에 가면 이렇게 될 거야. 너의 끝판의 모습은, 완성형의 모습은 이런 형태라고 관장님은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위해서 너는 요 길로 이렇게 잡고 가야 되고 너는 이렇게 잡고 가야 돼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고 오래 한 분야니까 제 생각이 그렇게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보는 아스피날의 끝에 보이는 상은 제가 보기엔 그런 상이에요. 그런 상의 끝판 최종형 버전의 아스피날이 완성이 된다면 정말 상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아스피날의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